자, 자리들 앉아보시고요. 우리가 고전 역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공부 좀 마무리 좀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한번 쳐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봐야 이제 내년입니다. 그죠? 내년에 이제 전작이라든지 파동 이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할 때 이게 뭐죠? 그렇죠. 힘이죠. 얘는 기호 뭘 쓰고 있습니까? 힘은 F. 그렇지? 볼스에서 나와서 F 쓰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뭘 쓰고 있습니까? 뉴턴 쓰고 있습니다. 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전 역학에서 힘의 정의. 1kg의 물체에 1N의 힘이 가해지면 1 가속도가 1m/s 제곱만큼 예, 그거는 이제 뉴턴의 어떤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물체의 모양이 찌그러지게 만드는 그거는 잠시 놔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는 대부분 강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강체. 찌그러지면 없는 이쪽의 쇠구슬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운동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면 운동의 방향과 그 운동의 빠르기를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포스, 힘이 아예 안 주어져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알짜 힘의 크기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다면 마찰의 크기만큼을 딱 준다면 등속 직선시킬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힘의 정의가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 이걸 운동 상태라 부른다 했다 했죠. 이 운동 상태를 바꾸는 걸 힘이라는데 힘이 없어.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빠르기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방향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정지 상태라면 그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 있잖아 하면 일단 알짜힘이 0이잖아.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자 하면 알짜힘이 0이거든. 항상 반드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필요하다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정지 상태라면 어쨌든 알짜힘이 0이에요. 그렇다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닌 알짜힘이 작용하면 어떤 운동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알짜힘이 적용되겠습니다. 알짜힘이 0이 아니라 어쨌든 알짜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란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겠네요.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겠답니다. 운동 방향으로 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경우는 어떤 운동 상태가 바뀔까요? 아까 말했지만 운동 상태, 운동 방향과 빠르기, 이거를 운동 상태라는 이름을 썼다 했는데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짜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운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면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반면 반대 방향이면 감소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요, 이 힘이 어떨 때는 1N 줬다가 어떨 때는 2N 주고 힘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도가 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그렇지. 이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필요하다면 등가속도 직소 운동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물리원에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살짝 맛배기를 보여준 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물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운동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직각으로 작용하면 하겠습니다. 운동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힘을 직각으로 작용하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 이거 뭐라 부르지?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등속 원운동은 물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가속도 운동이야? 아니면 등속 운동이야? 등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속.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둘 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구심력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원심력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겁니다. 구심 가속도라 해서 가속도가 있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절대로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등속이 되기 위해서는 알짜임이 0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해되겠어? 여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란 이름으로 쓴다고요.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되고 있다고요. 이해됐어? 그게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물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나중에 오비탈 이미 공부해봤잖아, 그지? 근데 아주 단순하게 보호가 생각했던 겁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대. 이 전자를 돌게 만드는 구심력은 뭐겠습니까? 전자기. 네, 그렇죠. 전기력이죠. 물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중력, 만유력도 작용합니다만은 전자기력이 10의 39승배나 커요. 만유력보다 10의 39승배. 알겠어?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만유력이라는 것은 전기력에 비하면 정말 거짓백이죠. 이해됐어? 그러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 이 과정 모두 다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물리원 정도를 가르치면은 공식 몇 개 나온다 했죠? 30개 나옵니다. 고전력학, 전자기학, 그리고 파동까지 합쳐서 딱 30개 나옵니다. 물론 세페이드 책은 그보다 조금 더 많긴 해요. 세페이드 책은 등속원 운동 약간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별거 아닌 공식인데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곤란하죠. 나 이거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랬어요. 물론 속도가 되버리면 시간분의 그때는 변위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속력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쓰겠고, 만약 속도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는 것이야. 알겠어요? 쌤, 이동거리와 변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이동한 예,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다 일일이 추적했고 거리를 다 합치면은 그거는 이동 거리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반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그것의 최단 거리를 따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 변위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m 갔다가 3m 직각으로 올라갈 때 이동 거리를 따지면 얼마 됩니까? 7m, 예, 이건 7m가 되겠죠. 반면 변위를 따지면 얼마 될까요? 5m. 예, 이건 5m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하는 거잖아요.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갔대. 이동 거리 얼마 됩니까? 200m예요. 변이는요? 0. 그렇죠. 0이죠.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으면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나중에 물리터2 정도 수준에선 여기서 출발해갖고 반바퀴 지나갈 때의 변이, 그래서 속도 4분의 1바퀴, 반바퀴, 그리고 4분의 3바퀴 지나갈 때 그때마다 각각의 변이와 각각의 속도에 대한 또는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10m 전진했다가 2m 후진했대. 이동 거리 얼마? 12m. 10m. 변이는요? 8m. 8m 하면 되겠죠. 이해했어? 12m 백 돌아갔대. 이동 거리 얼마? 12m. 22m 되겠죠? 변이는요? 2m. 그렇지.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일 변이는 마이너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벡터량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말아달라 그랬다고요. 이해했어? 눈앞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지? 이동 공식 두 번째. 등가속할 때 공식이 세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어떤 공식들이 있었습니까? V제곱 마이너스 V 이퀄 V0 플러스 AT.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특히 가속도가 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볼 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런 케이스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전진하다가 후진하다 보면 기준점을 더 넘어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것처럼 기준점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마이너스 변이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 쓸 때 유용한 공식이 있습니다. 뭐 있나요? 예,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퀄 EAS 있습니다. 등가속 운동일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운동의 표현 정도에서 소개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운동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고전역학의 세 가지 큰 뼈대에 해당하는 유도 운동 법칙 세 가지 뭐 있나요? 작용 예, 일단 처음엔 관성의 법칙이 있었죠.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다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이게 정지 상태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하겠다면 중속 직선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거였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포탄을 떨어뜨릴 때 그럼 자유낙하합니까? 하는 거죠. 자유낙하나요? 아니죠. 비행기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가는 방향으로는 등속, 낙하,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두 번째 운동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있었죠. 가속도의 법칙은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F 이퀄 MA를 여러 번 써갖고 도르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을 우리가 표현, 실에 걸린 장애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뭐 있나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죠. 특히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작용 반작용을 적용하는 게 이게 꽤 큰 일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이가 좀 느려갖고 내가 선생님 머리를 할 때 손으로 툭 때렸어요. 내 손이 받는 힘이 커요? 선생님 머리가 받는 힘이 커요? 예, 같은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돼요. 내가 뺨을 이렇게 한번 때렸다고요. 내 뺨이 받는 힘이 커? 내 손이 받는 힘이 커? 같다는 거죠. 손이 뺨에 작용하는 힘이나 뺨이 손에 작용하는 힘이나 서로 그 크기가 같고 방향과 반대라는 거. 이걸 적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하면 비교해야 될 게 힘의 평형관계의 힘의 평관계도 구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다면 작용 반작용은 서로 합성할 수 있는 힘이다. 합성할 수 없는 힘이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서로 합성이 안 되는 힘의 관계예요. 왜 힘이 합성이 안 될까요?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그렇죠.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힘의 평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점이 있어서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다 합했더니 알짜힘이 0이 되는 게 힘의 평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걸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작용발작용은 A가 B한테 어찌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작용 단정을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힘의 평형,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이쪽으로 F1과 이쪽으로 F2의 크기가 서로 같은 크기로 완전히 반대 방향 작용된다면 알짜힘이 0이 되잖아 하겠다고요. 놓여있는 물체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습니다. 중력이죠. 반면 바닥면이 이놈을 떠받치는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요 물체가 교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교탁 아니고요. 얘한테 중력 작용이 안 해. 작용하죠. 근데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요 물체의 작용의 힘의 크기, 다시 말해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은 힘의 크기가 바닥이 받치기 때문이야 하겠다고요. 나중에 이 수직 항력에 대해서 마찰 기수가 곱해지면 마찰력을 계산하는데 정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찰력을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배웠죠? 네. 작용반작용 힘의 평형의 또 다른 걸로는 실에 걸려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다? 중력 있죠. 물체에 대해서 실이 이 물체를 끄집어 올리는 힘이 있겠네요. 뭐라 부르지? 그렇지? 장력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되다 보니까 물체가 실에 그대로 매달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 하겠습니다. 혹시 장력의 기호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실강력은요? N. 예, N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상관없어요. 오늘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 일단 이제껏 공부한 거 한번 쓱 썰푸는 거예요. 갑자기 웬 테스트입니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리 2에 들어가면 이제 기호를 써갖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리 1 정도 수준, 다시 말해 여러분한테 할 때는 그냥 숫자를 직접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주겠습니다. A라는 놈의 질량은 2kg짜리입니다. B의 질량은 3kg짜리입니다. 이 실에 걸릴 장력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도로에 A 역시 2kg짜리가 B 3kg짜리가 매달려 있답니다. 이 실에 걸린 장력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중력가속도 9.8 안 씁니다. 10m/s 제곱 쓰겠습니다. 문제 만들어 보십시오. 꽤 자주 공부했던 문제들이죠? 답 다 나왔습니까?
자, 먼저 B의 작용은 중력이 있을 것이야. 얼마지? 그치? 3kg짜리니까 이게 30N이라는 힘으로 중력의 작용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B 혼자 내려갑니까? A, B가 함께 움직입니다. 와, 마찰은 전혀 없다는 가정을 맨날 하고 있죠. 나중에 뭐 마찰력 계산해서 뭐 해도 문제될 거 아니겠습니다. 30N 힘으로 내려가는데 혼자만 안 내려가네요. A하고 B 합해서 2kg짜리, 3kg짜리 합해서 5kg에 대해서 가속도를 가지겠습니다. 가속도 얼마 나옵니까? 예, 가속도가 6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A하고 B에 동시에 걸리겠네요. 이렇게 실에 매달려 움직이든지 또는 서로 붙어 움직이는 거면 같은 속도 및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A의 작용은 R자 힘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예, 2kg짜리에 6m/s 제곱이니까 12N 걸리겠고요. B의 작용은 R자 힘 크기는 얼마죠? 18. 예, 3, 6, 18N이 B의 작용한 R자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물리잖아. 물리, 물체의 운동을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물리예요. 이 실에 걸릴 장력이라는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력, 물체를 끄집어 올리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요거 장력 말입니다. 그치? 만약 이 실이 없었다면 B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30분 동안 그대로 내려왔을 거예요. 공개 장력 그딴 거 없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실이 없었다면 30도로 쑥 내려왔을 텐데 정작 이 물체는 실 때문에 18N밖에 못 내려와요. 실이 끄집어 올리는 힘 얼마나 될까요? 예,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할 수 있는 12N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의 실이거든. 하나의 실이면 이 실의 의미도 동일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 실이 없었다면 A가 어떤 행동을 했다?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실 때문에 A가 얼마로? 12N으로 R자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실이었다면 B에 대해서 설명하던 A에 대해서 설명하던 동일한 효과를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에 매달려 있는 AB였습니다. A의 작용 중력 얼마? 예, 20N입니다. B의 작용 중력 얼마? 30N입니다. 이 둘이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는 힘일까요? 그날이죠. 이걸 옆으로 쓱 풀어보면 A하고 B의 양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20N과 30N 말입니다. 그러면 F R자 힘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예, 이거 16N입니다. F 이꼴 하면 맨날 써야 되는 게 뭐라? F 이꼴 M이 써야 되겠죠. 예, 2, 3 합해서 얼마요? 5kg짜리네요. 거기에 대한 가속도 나오겠습니다. 가속 얼마 나온다고요? 2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겠습니다. 2m/s 제곱은 B한테는 이쪽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고 A한테는 위로 끌려 올라가는 방향으로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A에 걸릴 R자임 얼마 나옵니까? 4. 예, A에 걸릴 R자임은 4N이네요. B에 걸릴 R자임 얼마 나와요? 예, 이쪽은 6N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실이 없었다면 B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30도 쑥 내려갔겠지. 실 때문에 B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6N의 R자임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실이 없었다면 30도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올랑 6N 내려간답니다. 장력 T 얼마? 24. 예, 그 차이에 해당한 24N 걸립니다. 이게 하나의 실이었잖아요. 따라서 A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이 없었다면 A는 어떤 행동한다고? 아래쪽으로 20N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위로 끄집어 올라가는 R자임이 4N이 위쪽으로 걸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실 때문에. 이해됐어? 아래쪽으로 20N 내려갈 힘을 장력이 24N을 끄집어 올리다 보니까 A의 무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R자임 4N이 위쪽으로 A한테 작용하잖아.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X, Y, Z 이렇습니다. X 2kg짜리입니다. Y 3kg짜리입니다. Z 5kg짜리 할게요. 요 실에 걸린 장력을 T1 할게요. 요 실에 걸린 장력을 T2 할게요. 각각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고로 이쪽 실과 이쪽 실 같은 실이야? 같은 실이야? 다른 실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실이지만 여기까지가 하나의 실이고 이쪽까지가 또 하나의 실이에요. T1 구했다고 T2가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미스터 전화 어디 갔어? 늦는데 6시쯤. 설명이 빠릅니까? 다 구해졌습니까? 자,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X라는 놈은 2kg짜리네요. X의 작은 중력 얼마 걸립니까? 예, 20N 걸리고 있습니다. Z의 작은 중력 얼마 걸린다고요? 50N 걸립니다. 물론 Y의 작은 중력도 있겠습니다만 뭐 마찰력 평면에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물체 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F R자의 크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하면 30N 걸리겠죠.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50N 해서 말입니다. F 이꼴 MA 때릴게요. 2, 3, 5 합하면 얼마요? 10kg짜리죠. 그럼 거기에 대한 가수가 나오겠네요. 가수 얼마 나온다고? 3m/s 제곱이 나온다고요. X한테는 위쪽 방향의 3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겠고요. Y한테는 오른쪽 방향의 3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릴 것이겠습니다. Z한테는 아래쪽 방향으로 3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릴 것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X에 걸릴 R자이 얼마 나옵니까? 예, 6N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이 없었다면 X가 어떤 행동한다고? 아래쪽으로 20N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위쪽 방향의 6N으로 걸리고 있더래요. T1 얼마 나옵니까? 20. 예, 얘는 26N 나오겠네요. 이해했어요? 실이 없었다면 X라는 놈은 아래쪽으로 20N으로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위쪽 방향의 6N의 R자임이 걸리고 있어. 누가 걸었다고? 장력 T1이 그렇게 26N을 걸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Z 다시 한번 보죠. Z라는 놈은 5kg짜리입니다. 3m/s 제곱 내려가네요. Z에 걸린 R자임 얼마 나온다고? 예, 15N 나온다고요. 똑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실이 없었다면 Z는 어떤 행동한다? 50N 내려갔을 텐데 이제는 15N밖에 못 내려가네요. 왜 그래요? 장력 T2가 얼마 걸리기 때문에? 35N 걸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이 Y의 행동에 대해서도 소개될 것 같습니다. T1이라는 것은 Y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일 것이에요. T2라는 것은 Y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일 것이에요. R자임은 얼마 나온다고요? 9N 나오겠네요. 예, Y에 걸린 R자임 3kg짜리가 3m/s 제곱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결국엔 이제 이놈을 경사지게 하거나 마찰 역을 주거나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아직 여러분한테 요구가 되지는 않죠. 요구해요? 예, 아직은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아닙니다. 그래봐야 내년입니다. 예, 내년 여름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한테 그걸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찰이 없는 거 위주로 일단 먼저 공부하시라고요. 알겠어? 마찰이 있거나 경사까지 줘가지고 하면은 아직 여러분한테 많이 어려울 테니까
마찰이 없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해서 땡기십시오. 특히 역학에서 좌절근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전자기하학이라든지 또는 파동은 그럭저럭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특히 여러분들 뭐 수능 칠거 아닙니다만은 물리에서 가장 킬러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역학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정도 그 킬러 문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하십시오. 정신 차려! 왜 이리 좀 졸고 있어? 바로 시험 칠까? 오늘 수업했던 거 동영상 우리 단톡방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혹 내가 역학에 대해서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고요. 저쪽 상동 친구들한테 역학을 테스트 한번 쳤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야 걔네들 뭐 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공부시켰던 물리에 대한 공식들 한번 해보죠. 뭐 있었습니까? 하면 V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가속 운동 공식 하면서 세 가지가 소개됐습니다. 뭐 소개됐습니까? V 꼴 V0 플러스 AT 시기 변형에서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을 때 유용하게 쓰는 게 V0 마이너스 V0 제곱이 꼴 EAS 운동 법칙에 대해서 다섯 번째 어마무시하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F 이꼴 MA. 그지? 실상 이제껏 이 문제 푼 거 전부 다 F 이꼴 MA 이거 하나 가지고 간 거잖아요. 유아씨 왜 그래 정신 못 차려? 이제 새로운 물리 법칙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몰피를 쓰면서 운동량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 예, 이거 6번째 공식이죠. 7번째 공식이 바로 소개되겠네요. 뭐 쓸까요? 예, 임펄스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 그대로 나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준 이유는 뭡니까 하면 힘과 시간 곱은 결국엔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낮 운동량 빼기 차 운동량이라 하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7번째 공식이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힘을 주는데 일정하게 주는 힘, 다시 말하면 등, 가속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꼭 이렇게 힘을 주는 법은 없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시간에서 이런 폐곡선을 둘러싸인 정도로 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에 작용한 이게 임펄스 I 충격량이야. 이것이 충격량이 되겠지? 이렇게 면적내도 충격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충격량, 특히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직접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엔 평균 힘이 얼마 정도 줬습니까? 이런 것들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소개한다면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한 전제 조건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델타 T 충돌 시간을 증가하면 힘 F 충격력이 감소하잖아라는 아주 중요한 식을 배워봤습니다. 특히 충격력이 감소하는 것은 더 다치는 겁니까? 덜 다치는 겁니까? 예, 힘이 작용이 작으니까 덜 다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죠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어? 됐나요? 예,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한테 공부시켰던 겁니다. 9번. 이게 X축 시간축이 아니라 X축을 이동 거리축으로 주고 힘을 줬다면 하겠습니다. 이건 뭐라 부르지? 예, 워크 1이에요. 1은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면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을 우리는 워크 1로 삼습니다. 근데 꼭 물체에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운동 방향에 힘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힘을 이렇게 F에 대해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세타만큼 가진다면 운동 방향에 주기 때문에 뒤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힘이 제로가 해준 워크 일이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워크가 0이 되는 케이스 세 가지 있겠죠. 워크는 F와 이동거리와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나오거든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을 안 줬거든은 하겠습니다. 난 그 물체에 일을 해주지 않았거든 되겠죠.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대. 바위가 실컷 밀는데 바위가 꼼짝도 안 하는데 해준 일이 없어도 되겠다고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겠답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워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어차피 9번에서 서브 타이틀 나오는 거죠. 10번 해볼까요? 워크가 제로가 되겠답니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할 때 그치? 만약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한 일은 없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이번 때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들고 내리는데 각도 세타에 대해서 어떤 물체, 질량체 M자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놈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어. 이건 뭐라 그러지? 그렇지, 이건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써요.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데요. 수직 항력 mg 코사인 세타 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이 물체가 빗면 따라 내려오는데 수직 항력 한 일. 수직 항력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뭐였기 때문에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라고 쓴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한자 수직 항력 계산하고 어쩌고 일할 이유가 없던 거죠. 수직 항력의 한 일은 0이에요. 지구라는 질량체에 스몰 m이라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 이때 중력 또는 뭐 만율력, 지구와 인공위성에 대해서 중력이 한 일, 인공위성의 중력이 한 일, 예, 이것도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0이다라는 뜻은 의미가 뭡니까? 아니 내가 이거 물체를 들어올린 거 일이었죠. 물체를 던지면 일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들고 그냥 그대로 수평방향 이렇게 움직인 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거야 뭐 가지고 뭐 가벼워서 뭐 그래 나 일 안 했어 할 수 있겠지만 만약 100kg짜리 아령을 들고 이렇게 내가 걸어갔다 하면은 힘 아파 죽겠는데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령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사인 세타 아니면 물론 코사인 세타 해서 이꼴 제로입니다만은 코사인 90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충격량이 힘과 시간급인데 그게 뭐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워크는 하겠습니다. 얘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에너지가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고요. 물체를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습니다. 근데 맞지만 그걸 다시 들고 수평방향 들고 왔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된 거 없고 운동 에너지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로서 키네틱 에너지가 있겠네요. 아까 던진다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물체를 들어올린다면 EP 중력 포텐셜지 mgh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용수를 압축 또는 용수를 잡아당긴다면 용수에 대해서 EP 탄성 포텐셜지 2분의 1 kx제곱 우리 여기서 말하는 k는 탄성 계수 k가 됩니다. 이게 증가될 수 있겠거든 하겠다고요. 11번 12, 13, 14 예. 고전역학에 대해서 이 정도 공식들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정규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왜 운동에너지 2분의 1이, 왜 탄성 포텐셜에너지 2분의 1이 왜 뜬금없이 들어왔습니까에 대해서 소개받은 적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준상? 네? 운동에너지 왜 2분의 1이 들어왔어요? 그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탄성 포텐셜에너지는 왜 2분의 1이 들어왔어요? 그건 까먹었어요. 만약 이걸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는 중력에 대해서 들어 올리면 이게 mg가 되겠고 이동 거리가 h만큼 한다면 이게 내가 한 이 무엇가 되고 이게 mg 곱하기 h가 되는 바가 됩니다. 반면 변이 x에 대해서 힘 f를 줬는데 이게 탄성력이었다면 용주 잡아당기는 변형거리 x에 대해서 잡아당겼을 때 힘을 처음에는 쉬워요.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요. 그래서 1차 직선으로 나온 탄성력이 나올 것이야. 그래서 변형거리 x를 봤을 때 이 탄성력을 fx로 삼으면 이 삼각형만이 내가 한 1이거든. 이 삼각형의 면적이 뭐가 된다고? 내가 탄성력에 해준 1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다 보니까 2분의 1의 x의 힘 f인데 kx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준 1이 2분의 1 kx 제곱 되기 때문에 용수는 내가 해준 1만큼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 역학의 맨 마지막 공식이네요. 결국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이 있겠네요. 그치? 모든 지점에 시그마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을 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과 서로 같습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mgh1 플러스 2분의 1 k1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중력 포텐셜이지 탄성 포텐셜이지 운동의 총합은 mgh2 플러스 2분의 1 k2의 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지점들의 중력 포텐셜이지 탄성 포텐셜이지 운동이지 다 기억하십시오. 이 꼴 쓰면 다 부여하는 거라고요. 공식이라 할 것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 물리원에서는 안 다루다가 요즘 물리원에서 살짝 다뤄지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물리2에 있던 내용이 물리원으로 살짝 내려온 게 있는데요. 16번에 보죠. 운동량 보존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존 말고 운동량 보존은 어떤 충돌 시 경우에 따라서 폭발 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마다 각각 드러나는 공식이에요. M1V1 플러스 M2V2라는 것은 M1V1 프라임 플러스 M2V2 프라임 이렇게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물체가 서로 충돌 또는 두 물체가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항상 운동량 보존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운동 에너지, 경우에 따라서 역학 에너지도 보존될까요? 서로 꽝 충돌하는 거라면 소리가 난다는 뜻은 또는 열이 난다는 뜻은 경우에 따라서 분출 과정에서 빛이 난다는 뜻은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역학이식 보존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학이식 보존이 되는 완전 탄성 충돌이 있겠습니다. 이 역학이식 보존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과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 합해서 2원 2차 연립 방식이라는 귀찮은 걸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17번 반발계수 E라는 놈을 쓰겠습니다. 반발계수 E를 쓰겠는데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을 반발계수 E라고 쓰면서 만약 이 반발계수 E가 1이 된다면 우리가 완탄 충돌에서 역학이식가 보존되는 케이스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데요. 만약 반발계수 E가 0이 된다면 V1 프라임, V2 프라임 두 물체가 서로 같이 붙어 움직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 반발계수 E가 0이 된다면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한 힘을 쓰는데 이때는 역학이질 손실이 제일 클 때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역학이제가 제일 적게 남아있을 때가 무엇입니까 하면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내용 정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겠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었던